평생을 자식 셋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저는 엄마이자 아버지로 살았죠. 그런데 남겨진 제 집엔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장례식도, 생일도, 심지어 내 마지막 생일 파티까지도. 다음에 갈게요, 엄마. 다음이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땐 몰랐죠.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올해 67살. 서울 근교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엄마에서 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42살의 남편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때 큰아들 준석이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딸 수정이가 중학교 3학년, 막내 민준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만 해도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엄마, 우리 곁에 있어줘. 엄마만 있으면 돼.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이 있었지만 새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아침엔 식당 일, 오후엔 마트 계산원, 밤엔 전단지 접기를 했어요. 하루 3시간씩 자면서 돈을 벌었어요. 준석이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교육비가 월 200만 원이 넘었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줬어요.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야지. 수정이는 약대를 원했어요. 엄마, 약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꿈을 이뤄야지. 수정이 학비를 위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막내 민준이는 컴퓨터에 소질이 있었어요. 엄마, 미국에서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싶어요. 미국 유학비는 천문학적이었지만 저는 집을 팔 생각까지 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25년을 살았어요. 제 삶은 없었어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존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포기했어요. 준석이가 의사가 됐을 때, 수정이가 약사가 됐을 때, 민준이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 산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병원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미국이라 시차가 달라서.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제가 키운 자식들이 그렇게 바쁘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연락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명절에만 점점 줄어들었어요. 작년 추석 때는 셋 다 못 온다고 했어요. 엄마,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약국 일이 너무 바빠서. 미국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혼자 차린 추석상을 보며 울었어요. 20가지 나물의 갈비찜, 전, 송편. 며칠을 준비했는데 혼자 먹어야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이 성공해서 바쁜 거야. 이해해야지. 올해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7번째 생일. 그냥 조용히 넘기려고 했는데 문득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하나씩 전화했어요. 준서가, 엄마야. 다음 주 일요일이 엄마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되니? 아, 생일이구나. 그래, 갈게요. 몇 시에? 수정아, 엄마 생일에 올 수 있어? 당연하죠.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네요. 민준아, 미국에서 연락하는 거 미안한데. 엄마, 마침 한국 출장 일정이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새 아이 모두 온다고 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였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랐어요. 한우, 전복, 대게. 평소엔 절대 사지 않는 비싼 것들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준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수정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동그랑땡, 민준이가 즐겨 먹던 잡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예쁜 꽃도 사다 놓았어요. 생일 케이크도 미리 주문했어요. 초콜릿 케이크,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그 맛. 토요일 밤엔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고 기대됐거든요. 내일 아이들이 온다. 몇 년 만에 다 같이 밥을 먹는구나.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을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예쁘게 담고 테이블에 꽃도 꽂았어요. 생일 케이크를 가운데 놓고 초도 준비했어요.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어요. 12시부터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오는 소리가 들릴까 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1시가 됐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길이 막히나 보다. 1시 30분. 여전히 조용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연락도 없었어요. 2시가 지났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석아? 아,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응급수술이 들어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응급수술? 네, 환자가 위급해서.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수정이와 민준이가 있잖아요. 수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우리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 많이 아파?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보상할게요. 민준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취소됐어요. 다음 편은 내일 아침이고. 그래, 괜찮아. 정말 미안해요. 엄마,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에 꼭 갈게요. 모든 전화가 끝났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상위에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생일 케이크를 바라봤어요. 67개의 초를 혼자 끄는 게 이렇게 처량할 줄 몰랐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엄마.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수정이 SNS를 봤어요. 그날, 제 생일 그날 올린 사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웃고 있는 수정이와 서연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서연이는 멀쩡해 보였어요. 응급실이 아니라 생일 파티 카페에 있었어요. 주말 나들이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준석이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날 응급 수술 공지나 응급실 운영 상황.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준석이가 그날 의사 모임에 참석한 사진이 병원 공식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민준이 미국 현지 날씨를 검색해봤어요. 맑았어요. 비행기 취소될 이유가 없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 안 됐을까? 왜 가짜 핑계를 댔을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집 청소를 하다가 수정이가 예전에 두고 간 가방에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 집 시세 조사 자료, 그리고 요양원 안내 책자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수정이가 이런 걸 갖고 있을까?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어요. 어머니 치매 진단 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1. 요양원 입소 추진. 2. 집 처분 후 3등분. 3. 엄마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법적 근거 확인. 아래쪽에는 세 자녀의 서명이 있었어요. 준석, 수정, 민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더 뒤져보니 병원 진단서가 나왔어요. 경도 인지 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준석이가 만든 가짜 진단서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아이들이 연락을 안 했는지, 왜 생일에 오지 않았는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저는 결정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 자식들이 저 몰래 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재산상 배임이에요. 특히 가짜 진단서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날로 모든 절차를 시작했어요. 진명의를 보호하고 통장도 새로 만들고 유언장도 작성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모이자고 했어. 이번엔 꼭 와야 해.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번엔 정말로 셋 다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았어요. 거실에 앉은 아이들을 보며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너희들 거지? 저는 그 서류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아이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준서가 내가 만든 가짜 진단서도 여기 있어. 엄마, 오해예요. 저희가. 수정아, 내가 조사한 요양원 자료도 다 봤어. 엄마,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민준아, 너도 서명했네. 미국에 있으면서도? 막내까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 생일날 왜 안 왔는지도 다 알아. 거짓말한 것도 다 알고. 엄마, 25년 동안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인생을 다 줬어. 그런데 이게 답이야? 준석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걱정? 내 집 팔아서 3등분 하는 게 걱정이야? 수정이도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나는 요양원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각자 사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 알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얘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 집, 너희들이 탐내던 이 집, 너희들 못 줘. 엄마, 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준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너희가 내게 한 짓은 말이 되고? 수정이도 다급해졌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늦었어.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희도 엄마 재산으로 계획 세운 게 있어요. 계획? 내가 죽기도 전에 계획을 세웠어? 그 순간 아이들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엄마가 이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안 이래요. 엄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날 저는 아이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완료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영상 하나를 촬영했어요. 유언 영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였고 25년간 그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길러낸 자식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불우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이 집, 너희가 찾던 그 집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지만 세상은 버려지지 않았더군요. 영상을 공개했어요. SNS에, 유튜브에, 지역 커뮤니티에 순식간에 퍼졌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효도는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니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가족끼리 이럴 필요가. 하지만 대부분은 제 편이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건 자식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빗발쳤어요. 엄마, 영상 삭제해 주세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체면? 너희가 내게 한 짓도 체면에 관한 일이었어? 결국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준석이는 병원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고 수정이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민준이는 아예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상담해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산 게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재산만 노려요. 그럼 미리 처분하세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용기를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 씨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졌어요. 이제 눈치 보지 않아요. 저는 힐링 스토리텔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매주 복지관에서 강연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이모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이야기 해볼까요?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따뜻했어요. 이모님 덕분에 힘을 얻어요. 저도 자식 눈치 그만 보기로 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말씀이 와닿아요. 어느 날 옛날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내 아들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몰라요. 연락 안 해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나요? 그렇긴 하지만 아주머니,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정말이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분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했어요.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정희야, 내가 이렇게 밝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가끔 아이들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어릴 때 제 품에 안겨서 엄마 사랑해 라고 하던 그때가 떠올라요. 하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와요. 그 아이들은 이제 없어요. 제 재산만 노리는 어른들이 된 거죠. 작년 추석 때 준석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추석인데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고마워.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나
나는 정말 잘 지내. 걱정 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올해 제 생일이 또 다가왔어요. 68번째 생일.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지관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정희 언니의 생일 축하해요. 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생일 케이크 위에 68개의 초를 꽂았어요. 이번엔 혼자 끄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원 빌어봐, 정희야.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초를 끄는 순간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희 언니가 우리 영웅이야. 언니 덕분에 우리도 달라졌어요. 정말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자식들이 안 온 생일보다 100배는 더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이모예요. 오늘 제 68번째 생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자식들이 다 거짓말하고 안 왔죠. 올해는 처음부터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진짜 가족 같은 분들과 함께 했어요.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생일 축하드려요. 저도 자식한테 실망한 엄마인데 이모님 보면서 용기 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김정희 씨의 용기 있는 결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더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용기를 내서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렸어요. 어르신들, 우리가 자식 위해 산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재산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살지, 모든 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죄송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배신당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럼 미리 대비하세요. 법적 보호 조치부터 받으세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머니 인생이에요. 그 할머니는 용기를 내셨어요. 며느리의 계획을 미리 차단하고 당당하게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제 이야기가 파급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비판도 있었어요. 준석이가 언론에 반박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셨어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후회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어머니가 오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복지관 친구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강연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명절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함께 보내거든요. 다 같이 음식 해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정희야, 내가 우리 가족이야. 언니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정이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 몇 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이혼했어요. 이혼? 남편이 제가 엄마 재산 못 받는다는 걸 알고는. 수정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눈물을 믿지 않았어요. 수정아,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엄마,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면서.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엄마를 속인 거야? 수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그만 가. 우리 사이는 끝났어. 엄마, 제발. 나한테는 이제 딸이 없어. 있는 건 배신한 남인 뿐이야. 수정이는 결국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요즘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담은 자서전이에요.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것의 함정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출판사에서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당당한 노년 만들기 강좌예요. 어르신들,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의 부속품도 아니고 재산의 관리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야 눈이 뜨이네요. 저는 이 일이 너무 보람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가끔 준석이나 민준이에게서도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거든요. 그들은 저를 엄마로만 봤어요. 독립적인 인간 김정희로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한 김정희예요.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정희. 오늘도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자식들을 위해 살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보람 있는 나날들이에요. 내년이면 제가 70이 돼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거죠. 자식들은 제 70대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요. 더 많은 강연, 책 출간, 새로운 프로그램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식들이 그리우지 않으세요?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그리운 건 어린 시절 그 애들이에요. 지금의 그들은 아니에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이게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에요. 정말 그래요. 후회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식들의 부속품이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어요. 저는 67년간 남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제 삶을 살 거예요. 엄마의 집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정희의 집엔 진짜 가족들이 와요.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아니어도 남편이 없어도 우리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당당하게 살아봐요.